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정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정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할 게 이제 재산세 중에서 납세 의무자부터 진행을 하죠. 우리 기본서는 190쪽이에요. 우리 전주에 보셨던 그 앞에 재산세에서 토지 과세 대상 구분, 또 여기에 나오는 납세 의무자, 뭐 출제에서 재산세에서는 반드시 출제되는 이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납세 의무자를 좀 잘 보셔야 돼. 앞에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있었죠. 그렇지만 재산세가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이제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요, 소유자가 내는데 진짜 소유자가 낸다라는 거죠. 진짜 소유자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요? 사실상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 재산세 과세 기준은 6월 1일로 하고 있죠.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데 갑과 을 간에 매매를 해서 잔금을 만약에 5월 29일 날 치렀다. 을이 매수인이고 갑이 매도인인데 을이 갑에게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 되죠. 이럴 때 재산세는 을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등기를 안 했다면, 등기를 안 했다. 을이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나서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우리 재산세는 공부상에는 지금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공부상, 즉 등기부에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등기사항에는 갑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납세의무자가 누구래요? 사실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등기를 안 했어도 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재산세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갑이라는 을이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소유자가 갑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에서는 갑한테 고지서를 내보낼 거란 얘기예요. 그걸 대비해서 갑이 신고를 하게 하고 있어요. 갑이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했다. 안 했으면 신고를 해. 신고를 하면 과세권자가 보면 어때요? 아, 이 부동산이 6월 1일 현재 소유자는 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를 을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부분에 이제 신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요. 신고 의무 잠깐 볼게요, 한번요. 201쪽 중간 약간 하단을 보면 신고 의무 있잖아요. 신고 의무 보면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 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증거 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라는 얘기는 언제까지예요? 6월 10일까지라는 얘기죠. 6월 10일까지 신고를 해라. 신고를 하는데 거기 보면요, 1번에 재산의 소유권의 변동 또는 과세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 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지금 소유권 변동이 됐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즉 6월 1일까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았다. 이럴 때 누가 신고해라? 공부상, 즉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등기부에 누구로 되어 있다? 갑으로 되어 있다. 갑이 신고를 해라.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고를 안 하면 갑에게 재산세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같은 건 안 붙어요. 과태료나 가산세 이런 건 안 붙어요. 안 붙지만 고지서가 어떻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조금 이따 이제 내용을 앞에서 볼 거니까
또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고 또 신탁계,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이 수탁자가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신고 의무. 안 해도 제재사항은 없다. 자기가 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등기를 안 했어도 뭐를 하면 근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신고도 안 했어 얘가.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 둘 다 안 했어. 그러면 과세권자는 모르겠죠. 아, 누가 소유자 같아요? 갑이 소유자 같다는 거. 그래서 그 밑에 예외에 나와 있는 거 있죠. 예외에 1번에 보면 공부상 소유자 있죠. 1번을 보시면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누가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뭐를 안 했다면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올라가 볼까요? 사실상 소유자인데 어떤 것을 사실상 소유자라고 하는가 보면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공유재산. 그러면 하나의 재산을 둘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는 그 지분권자, 내가 10분의 1을 갖고 있다. 10분의 1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라는 그런 뜻이죠. 지분권자를. 두 번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그 소유자로 본다. 소유자로 돼 있네. 소유자로 본다. 안분계산한 부분을 이제 거기에 좀 약간 이제 수정자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 안분 계산한 부분을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어떤 내용인가 보면요. 요 주택은 좀 하나 좀 체크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주택이 있다. 우리 토지가 이런 게 등기부에 등기가 될 때는 토지 따로 등기가 되고 건물 따로 등기가 되고 있죠.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렇게 등기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재산세에서는 좀 특이한 부분이 다른 데하고 특이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 보면 주택을 일체성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주택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계산을 할 때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아라. 한 덩어리로 봐서 재산세를 계산을 해라는 거예요. 우리 개별주택가격이다, 공동주택가격이다가 있죠.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그러면 그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뭐예요? 토지와 주택을 합한 가격이죠. 그 합한 가격, 즉 개별주택가격이라든지 공동주택가격이 나온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할 때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에다가 우리 뒤에 과세표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세표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요게 현재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해서는요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억? 개별주택 가격이 5억이다. 단독주택이니까 개별주택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이 5억이라는 얘기는 이 토지와 주택 가격을 합한 가격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 5억을 개별주택 가격을 뭐라고 하니까 시가표준액을 하니까 시가표준액이 5억이란 얘기죠. 그런데 재산세를 계산을 할 때는 이 5억을 가지고 5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정시장 가액비를 곱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5억에 60% 하니까 3억이 되죠. 이게 뭐가 되는가 보면요.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요. 아주 쉬워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얼만큼 간단한가 잠깐 볼게요. 한 장만 좀 넘겨보실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과세표준이 있죠. 192쪽이에요. 주택 보시면은 거기에 시가표준액이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그런데 2016년도에 적용되는 것은 얼마가 된다? 60%가 된다라는 거죠. 60%를 곱하니까 3억이 나와. 그러면 3억이 나오면 한 장을 더 넘겨보시면 중간 하단에 보면 주택에 대한 세율표가 있잖아요. 거기에 3억 초가 있죠. 3억 초과하는 게 없어. 딱 3억이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 보죠? 57만 원이라는 얘기.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니까, 그렇죠? 57만 원이야. 세율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57만 원이 뭐가 되는 거군요? 재산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 주택을요, 갑이 혼자 갖고 있을 수도 있겠고, 혼자 갖고 있으면 57만 원 다 내면 돼. 그런데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여기서 2분의 1, 2분의 1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면 요것을 요 지분 비율대로 2분의 1씩 갖고 2분의 1씩 나눠서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뭐라고 그랬죠? 지분권자를 이렇게 됐잖아요.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럴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도 있을까요? 이것은 갑이 갖고 있고 토지는, 건물은 을이 갖고 있고, 아이고 귀찮아도 이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갖고 있다면 그럴 때는 갑과 을은요, 갑과 을은 여기 나온 세금에서 이 금액을 나누면 안 돼요. 5억을 이 사람이 토지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다. 토지 가격이 얼마, 건물 가격이 얼마. 만약에 여기에 3억이고 2억이라고 쳐볼까요? 이러면 갑은 요 재산세 나온 것 중에서 5분의 3을 내고, 을은 재산세 나온 것 중 5분의 2. 왜? 전체 주택가격이 5억 중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부분,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2억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2죠. 여기는 5분의 3을 갖고 있죠. 그럼 요 나온 세금을 어떻게 해라? 자기 토지 가격과 건물 가격 비율대로 나눠서 내라. 그래서 나온 게 이거예요. 지금 2번 다시 보면요.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뭐예요? 지금 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의 세율 곱하면 산출세액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시가표준액 비율로 3억과 2억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그 소유자를 본다. 각각 그 소유자를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이 뜻이죠.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그러면 뭐 여기다가 5분의 3에 대해서는 갑이 내고, 그렇죠? 이거는 갑이 내고, 여기에 5분의 2에 대해서는 누가 내고 을이 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 정리하세요. 주택은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또 보시겠지만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계산한다. 주택별로 계산한다. 잘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나와 있는 거 안분 계산한 부분을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의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하여서는 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위탁자별로 구분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도 을이라는 사람도 병이라는 사람도 신탁사에다 다 재산을 맡겼어요. 그러면 이자들은 뭐예요? 위탁자고 이자는 뭐예요? 수탁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재산세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소유자라면 믿고 맡겼으니까 여기서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수탁자 보고 내래요. 그런데 이렇게 위탁자가 구별이 돼 있죠? 그렇죠? 구별이 돼 있으니까 각각을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납세의무자로 보겠다. 신탁자가 A 신탁사가
다 갚고도 내고 을거도 내고 병거도 내지만 각각의 A 신탁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보겠다. 네, 결론은 뭔가 보면요. 별도 합산이나 또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할 때 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위탁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신탁 재산은 누가 내라? 수탁자, 받아갖고 있는 수탁자가 낸다라는 얘기죠. 수탁자가 낸다. 두 번째 예외가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납세문자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수년제 다음이 원화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번에 보면 공부상 소유자 있죠. 그 2번에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 재산으로서 종중 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보통 우리 장손, 종손 그러잖아요. 임야 같은 거, 종산 같은 경우를 종손 앞으로 해놓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개인 명의로. 그것은 언제든지요. 종중 명의로 할 수 있어요. 종중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중 명의로 등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그 종손이 신고만 해주면 돼요. 공부상 소유자인 종손이 이게 내게 아니라 우리 종중 겁니다. 신고를 하면요. 재산세는 누가 내게 되는가 하면요. 종중에서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내야 된다? 누가 내야 되겠다? 공부상 소유자인 종손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1번이나 2번은 신고를 하면 1번은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2번 같은 경우는 누가 낸다? 종중이 낸다라는 거죠. 신고를 안 하면 자기가 등기에 지금 등기상 증명서에 써 있는 대로 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된 상속자라는 게 있네요. 상속이 이시했는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등기가 안 됐대네요.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행정자치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상속 등기도 안 했어요. 누구 얼마 받는 거 상속 등기도 안 했고 또 누가 상속받을 거라고 신고를 해도 했다면 관계없어. 근데 그것도 안 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진다? 주된 상속자. 주된 상속자는 누군가 보면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주된 상속자. 뭐 배우자가 있고 자식들이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1.5니까 제일 많겠죠. 근데 또 부모가 다 없어. 그럼 자식들만 있어. 그럼 상속 지분이 각각 일식이거든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누구를 하래요? 연장자,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부매수계약자. 연부매수계약자 같은 경우는요. 연부취득일 경우에는 연부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지래요. 연부취득일 때 우리 취득세서는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 그렇죠? 연부매수계약자가 각각 독립된 취득으로 와서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우리 재산세는요. 납세 의무가 없어요. 연부매수계약자가 재산세를 낼 일이 없어요. 낼 일이 없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런 통 크게 100억짜리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는데 20억씩 5번에 걸쳐서 내기로 했다. 이 기간이 2년 이상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20억 낼 때 취득세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연부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했는데 우리 재산세는요. 낼 의무가 없다. 이건 누구 거예요? 끝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선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1번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이게 포인트네.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어떤가 보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계약을 하고 20억을 냈어요. 2번을 냈더니 국가에서 이 재산을 갑한테 그냥 쓰래. 방치해두면은 굉장히 낡아지고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갑 보고 쓰래. 요때 갑한테 주는 거예요.
이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국가 거니까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공짜로 쓰래요. 그게 무상으로 무상 동그라미 하나 치시고 무상으로 쓰니까 그러면 이 이후에는 이 부동산의 수익은 누가 보나요? 갑이 보니까. 즉 연부 매수 계약자가 보기 때문에 납세금을 친다. 그런데 국가에서 갑한테 이거 공짜로 쓰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부동산 팔았어. 중도금 받았어. 그렇다고 그냥 쓰세요 그래요? 돈 다 받고 쓰라고 하겠지. 그런데 미리 좀 쓰겠대. 그러면 사용료 내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국가 거니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권을 뭐래요? 무상으로 줬대. 무상으로 줬을 때만 유관납세를 준다? 연무매수계약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에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팔 수도 다른 사람은 세줄 수도 없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관리하려니까 힘들어. 이렇게 해주면 공무원 아주 잘한 일이라고 해줘야 될 거야. 근데 나중에 가서는 그 공무원한테 돈 받아먹고 특혜 베풀어줬다 이걸로 시달릴 수 있을까요? 공무원 못하지. 그럼 이런 일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근데 혹시 국가가 정신 나갔다면 공짜로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지. 당연히 사용료 받아야지. 그렇죠? 사용료 받으면 재산세는 매수계약자가 낼 필요가 없다. 그럼 국가가 정신 나갔을 때만 공짜로 빌려준다는 얘기 정신 나간 거잖아요. 그럴 때만 유관납세를 문진다. 연부매수계약자다. 2번은 같은 내용이고요. 네 번째 사업시행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제 이런 거는요. 어떻게 보면 사업시행자는 채비지나 보류지를 매각을 해서 자기 사업비용에 충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미분양이 돼서 갖고 있는 채비지 보류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재산세를 누가 내라? 재산세를 누가? 사업시행자가 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한참 제가 안내문을 볼 때는 옛날엔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었죠.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공사하고 합해서 뭘로 바뀌었나요? LH공사. 그래서 LH공사로 바뀌었죠. 옛날에 주택공사에 있을 때 이런 게 한번 어느 집에 안내문이 왔어요. 한 요때쯤 5월 29일쯤부터 입주가 개시가 됐어요. 입주가 개시가 됐는데 입주하고 싶은 사람은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5월 29일 날 냈으면 그 해에 재산세는 내가 내야 된다는 얘기죠. 잔금을 냈기 때문에 내게 된 거니까. 그런데 그 주택공사에서는 아주 좋게 저기를 해놨더라고요. 6월 1일 전에 잔금을 납부하시는 세대는 당해년도에 재산세는 수분양자인 당신이 납세무가 있으며 만약에 6월 1일이 넘어서 잔금을 납부를 하면 귀사에서 납세무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딱 맞는 얘기죠. 그것도 소유자가 바뀌냐 안 바뀌냐는 뭐예요? 잔금 낸 날짜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채비지 보류지는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로 받은 땅이잖아요. 쉽게. 이걸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을 했는데 안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다? 사업 시행자가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네요. 재산세 과세액 면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이런 재산이 거의 없겠죠.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이 있나요? 없는데 혹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산이 있다면, 즉 사실상 소유자, 공부상 소유자를 모두 모른다면 그럼 무허가 건물 같은 거 그럴 거야. 공부상도 모르고 거기에 또 벼 있어요.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분이 무허가 주택이 있어요. 무허가 주택. 그럼 무허가 주택이 있으면 재산세는 누가 낸다? 재산세. 쓰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내라는 거죠.
사실상 소유자를 모른다. 이럴 때는 쓰는 사람이 내라는 거예요. 이제 과세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은 예점. 그러니까 소유자를 알 수 없어요.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그런데 그 앞에서 공구상 소유자는요.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누구예요? 공구상 소유자죠. 근데 사실상 소유자와 공구상 소유자를 모두 모를 때는 그때는 누가 된다? 누가? 사용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신탁재산의 합산 방법.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 합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조금 전에 이래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 토지가 있어요. 별도 합산이 있다고 칠까요? 별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전부 다 갑이 A 신탁사에다 신탁을 해놨어요. 또 을 부동산도 을은 종합합산이야. 아니, 그냥 별도합산이라고 쳐요. 을도 별도합산인데 이거를 또 여기 신탁사에 신탁해놨어요. 이럴 경우는 합할 때 여기 거를 합해서 A가 재산세 납세금을 진다는 얘기죠. 여기는 여기. 그러면 이거는요. 이것도 재산세는 A가 내요. 이것도 재산세는 A가 내요. 그렇다고 이게 전부 다 A 재산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갑재산이고 이거는 을재산을 단지 수탁자가 돼 있다 뿐이죠. 이럴 때 이걸 합한다 안 합한다? 안 합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거든요. 요건 A 신탁회사 사옥이 있어요. 이 사옥이니까 이것도 별도 합산이잖아요. 이거하고 합한다 안 합한다? 안 합한다. 그 내용이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한다. 요것과 합산하고 또 요것끼리 합산해서 과세를 한다는 거죠. 이거하고 합하지 못하고 이거하고 이것도 합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신탁사는 내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내고 또 수탁받은 재산 만약에 갑계 3개가 있다면 합해서 내고 을 것 합해서 내요. 따로 낸다라는 얘기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래서 납세 의무자를 보셨고 그 다음에 제5절의 과세 표준이네요. 과세 표준. 토지 건축 및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가 표준액에다가 뭐를 곱해라?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라.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그게 주택은 몇 프로요? 60%. 주택은 60%인데 이거는 건축물 또 토지 같은 경우는 70%로 약속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선박항공기는 그대로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세 표준이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세율 나와 있네요. 표준세율, 재산세. 표준세율이 우리 재산세는 별종주가 뭐라고 그랬죠? 별종주. 이것은 누진세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종합합산세율이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 이거 외울 필요 없고 별종주. 이것은 뭐다? 누진세율이다. 분리과세당.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다음 장에 보시면 건축물도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4%죠. 4%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있네요. 공장용 건축물은 거기 내용을 보면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당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 제조가공 수선이나 인쇄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 표준액에 얼마를 적용하겠다? 1000분의 5를 적용하겠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지자체 조례 이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자체 시험 보는 게 아니라 무슨 시험을 보고 있어요? 국가, 그렇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시험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체크하실 건 뭐가 있는가 보면 특광시의
주거지역만 체크하시면 돼요. 시의 주거지역. 시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 재산세를 얼마를 받아라?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1000분의 5 세율을 적용하겠다. 10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1000분의 5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1000분의 2.5, 1000분의 2.5를 적용한다. 건축물. 근데 위에 보니까 공장용 건축물, 즉 시의 주거지역 안에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를 적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별장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4%죠. 합해서 4%고. 그 다음에 주택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택 밑에를 보시면 이런 게 있네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뭐래요? 주택별이다. 조금 전에 주택 둘이서 갖고 있던, 혼자 갖고 있던, 토지 건물을 나눠서 갖고 있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다. 무조건 뭐다? 산출세 계산을 해서 각각 지분 비율대로 내라는 거죠. 그래서 주택별로 과세한다라는 거 체크. 그리고 주택이 여러 채가 있다 하더라도 합하지 않는다. 따로. 우리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는 같은 시군구 안에 있으면 뭐예요? 합해서 계산을 하고 있죠. 근데 주택은 같은 시군구 안에 주택이 여러 채를 한 사람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마다, 즉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 주택을 이렇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가구는 등기가 나눠서 된 건 아니죠. 다세대는 나눠서 된 거지만 이렇게 6세대가 있어요. 6세대가 있으면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전체가 한 세대당 1억씩이다. 1억씩이다. 이러면요. 이 전체가 만약에 6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가구 주택일 때 이것을 6가구로 본다면 하나의 시군간에 6개가 있어도 합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을 하죠. 1억 따로따로잖아요. 그러면 1억에다가 조금 전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몇 프로라고 그랬죠? 60%. 그러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6천만 원이면 세금이 얼마인가 보면요. 1000분의 1이래. 6만 원이에요. 6만 원. 간단하죠? 1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으면 얼마라고요? 6만 원. 그러면 주택이 6개니까 주택별로 계산을 하면 얼마 돼? 1억짜리가 6개니까 6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6천만 원에서 1000분의 1이잖아요. 거기 세율 표를 보니까.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6채면 얼마예요? 36만 원이네. 그런데 이것을 단독주택으로 보면 6억이잖아요. 그럼 6억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얼마죠? 60%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3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맨 끝에 3억 원 초과가 있네. 3억 원까지는 57만 원이래. 플러스 3억 초과되는 부분에 1000분의 4래요. 1000분의 4. 1000분의 4면 초과되는 6억에 대해서 1000분의 4면 6, 4, 24. 2만 4천 원이야. 2만 4천 원. 그러면 59만 4천 원이야. 이것을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6억으로 재산세를 과세를 하면 어떻게 되고? 59만 4천 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6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얼마가 나와요? 36만 원. 우리 다가구 주택은요. 철저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철저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어요. 철저히 국가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일구의 주택으로 본다. 6개의 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6개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경우 그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일구의 부속 토지로 본다. 여기에 이걸 6개로 봐잖아요. 그럼 토지도 6개로 나누라 그 뜻이죠. 그래서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여기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는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 이렇게.
토지를 따로 갖고 있어도 뭘 하나의 주택으로 봐서 계산하라 그 뜻이죠. 지금 납세 의무자에서 보셨던 내용과 여기 있는 내용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주택은 무조건 한 덩어리로 봐서 재산세를 과세를 해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고, 중과세가 있는데요.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이 있죠. 거기에 이제 중과세가, 우리 취득세에서 중과세는 굉장히 좀 복잡했었죠. 그 다음에 등록면에서도 중과세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한다, 또 지점을 설치한다, 또 과밀 억제권역 외에 있는 법인을 과밀 억제권역으로 전입한다, 이럴 때는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한다. 거기에 법인 등기에서 중과세한다 했었죠. 근데 여기에서는 뭔가 하면요, 그 적용 대상 및 적용 세율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런 거예요.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을 해요. 신설 증설을 하면 일단은 취득세를 중과세 하죠. 그런데 취득하고 나서 재산세가 이제 과세되면 매년 과세되잖아요. 매년 과세되는데, 이것은 공장 신설 증설은 건축물만, 건축물이면 조금 전에 세율은 시의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1000분의 5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외의 건축물은 얼마예요? 1000분의 2.5. 즉 1000분의 2.5에 100분의 500을 하래요. 그럼 100분의 500은 5배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가 돼? 1000분의 12.5가 되네요. 5, 25, 25니까 그러면 12.5로 과세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만 하는가 보면요,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해서만, 토지는 아니고, 공장용 토지는 아니고 뭐만? 공장용 건축물만 표준세율의 몇 배? 5배로. 5배로 몇 년간인가 보면요, 5년간이에요. 5년간 5배로 과세를 하겠다. 다시요. 과밀 억제권역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 되고 재산세도 중과세 되는데, 재산세는 뭐만 중과세? 공장용 건축물만. 몇 배? 일반 건축물 세율의 몇 배? 5배로. 몇 년간? 5배. 5년간 5배래. 왜 그러는가 봤더니요, 이래요. 우리 재산세 쓸 때 어떻게 쓰죠? 획수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획이죠.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5년간 몇 배래요? 5배를 하나 봐요. 5년간 과밀 억제권역 공장 신설 증설을 하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이런 거 기억나나 보세요. 과밀 억제권역 공장을 새로 짓거나 늘릴 때만 중과세. 그러면 그 공장, 기존에 있던 공장을 사면, 즉 승계 취득을 하면 중과세가 안 되죠. 취득세는 중과세 안 돼요. 왜? 뭐 할 때만 중과세 한다고 했으니까. 신설 증설일 때만. 그런데 내가 승계 취득하면 중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재산세는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2년 된 공장을 승계 취득했어요. 승계 취득했으면 5년간 일했으니까 신설한 날로부터, 증설한 날로부터 5년간은 중과세 한다는 얘기잖아요. 2년 된 걸 샀다면 중과세가 적용이 된다. 앞으로 3년간은 중과세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내용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게 있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그럼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은 뭔가 보면, 재산세에서요, 재산세는 조금 전에 이제 지금 여태까지 본 거에서 플러스 재산세가 있죠. 이 본래의 재산세에 알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알파는 누구만 내느냐 보면요, 도시지역.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돼요. 도시지역 안에서, 그러면 군읍면적은 빠진다라는 거예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 도로가 나, 또 공원이 있어, 이런 걸로 혜택을 받는 자들은 플러스 알파를 더 내게 만들고 있다.
알파를 더 내게 만들고 있다. 이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에요. 그것도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 낸다라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 그래서 토지 등 한번 볼까요? 재산세 플러스 알파를 내는 건 누군가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1에 따른 세일. 아래 1이 뭔가? 재산세 과세 표준에게 과세 표준의 재산세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 원래 본래의 재산세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2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토지 등의 과세 표준에게 얼마를 적용한대요? 1000분의 1.4. 요거는 재산세 과세 표준에 1000분의 얼마요? 1.4. 이렇게 해서 과세한다. 이건 누구만 낸다고요?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부터 혜택을 받는 자들만 낸다라는 거죠. 혜택을 받는 자들만 낸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토지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중 전답과선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아하, 재산세 일단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토지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1000분의 0.7이 적용될 수 있는 거네요. 이런 것들은 뭘 한다? 플러스 알파를 하지 않는다? 이거 플러스 알파가 안 한다라는 거죠. 안 한다. 그리고 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인 공고가 된 모든 토지를 그러면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제외한 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한 건축물인데 어디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도 마찬가지. 근데 가로 안에 보면요. 국토유계획 및 이용이라는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별장이나 고급주택만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제한세율이 1000분의 1.4인데 가감을 할 수는 있는데 1000분의 2.3을 초과는 하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과세 제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세율 선택이 있죠. 세율 선택.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이 적용될 때는 높은 세율이고 재산세도 탄력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제일 7절 비과세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